읽을 거리를 많이 확보해 주자. 그리고 배경 지식을 설명해 주자. 말로 설명하고 대화로 주고받자. 그게 좀 효과적으로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길이고. 반갑습니다. 최성호입니다. 오늘은 문해력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해요. 문해력 요새 엄청 인기 있는 단어죠. 저는 사실 문해력이라는 단어가 아직도 어색해요. 우리가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는 독해력이랑 문해력이 다른 말인가? 같은 말인가? 아직도 저는 큰 확신이 잘 없어요. 어떻게 보면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거든요. 독해력이라고 쓰면 약간 올드한 느낌? 과연 이게 다른가? 우리는 왜 문해력이라는 단어 사용하게 된 걸까? 이 말을 사용하게 된 배경이 어쩌면 더 중요해 보입니다. 여러분들 독해하면 먼저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과목으로 치자면 영어가 먼저 떠올라요. 저는 중고등학교 시기에 독해 문제집 하면 항상 영어 독해하는 문제집을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면 제목이 다 리딩자가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독해하면 영어를 생각했지 국어가 왜 독해야? 국어는 뭐 문법? 뭐 독해라는 말이 국어에 필요하다는 생각 자체가 애초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영어는 왜 독해가 필요했냐? 첫 번째로는 어휘를 모르니까 뜻을 이해하기가 힘들고 문자를 한국어로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단어를 외워야 했죠. 그 다음에는 독해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어 문장의 형식과 문법에 대한 지식이 필요했죠. 영어 문법의 기초를 닦으려고 했던 이유도 단어를 모르고 영어 문법을 모르니까 리딩이 안 된다. 그러니까 독해를 배운다. 이게 말이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말로 된 글을 읽는데도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어느 순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수업 때마다 자주 사용하는 예시가 있는데 무장공비가 뭐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애들이 뭔가 알 것 같은가 봐요. 대답을 합니다. 무장한 공비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똑같은 말을 그냥 반복한 건데. 이처럼 우리나라 말을 들었지만 자기가 이해한 걸로 설명하지도 못하고 또 때로는 그거 무슨 뜻이야 하고 막상 물어보면 그러게 이게 무슨 뜻이지? 이런 느낌들을 갖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이제 영어 제시문 독해하던 독해력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을 설명하기가 힘드니까 새로운 단어를 좀 찾기 시작했던 것 같고 그 와중에 사용됐던 게 문해력이라는 단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 교과서를 읽는데도 불구하고 한국말로 돼 있고 개념 설명이 다 돼 있지만 책을 덮고 자 내용이 뭐였어? 답을 못하는 거예요. 혹은 이 문장이 뭐야? 라고 물어봤는데 뜻을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문장을 똑같이 읽고 있어요. 이해를 못했다라는 것의 반증이죠. 영어 공부, 수학 공부, 과학 공부를 하는데도 텍스트로 나와 있는 상황을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걸 자기 말로 써내는 서술형 평가에서 다 어려움을 겪는다. 다 문해력의 문제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보면은 독해력이라는 단어보다는 왠지 문해력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바라는 건 뭐냐면 이 문해력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더 이상 찾지 않을 정도로 이게 자연스러운 상황이 다시 돼야 될 것 같아요. 문해력의 문제가 사라져야 되는 거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문해력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던 외국어를 배울 때는 좀 필요했던 그 정도 시기로 돌아가려면 과거와 현재의 차이가 뭔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읽을 만한 거리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요새 인터넷으로 많이 신문 기사 읽다 보니까 집에 신문을 구독하는 경우도 없죠. 그리고 잡지가 있는 경우도 없어요. 그래서 의외로 집에 줄글로 되어 있는 텍스트로 되어 있는 활자 매체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읽을 거리가 없네. 자, 읽을 거리를 조금 집안에 가져다 두고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치우는 것까지는 어렵다면 그래도 거실 식탁 위에 먹을 것 옆에 읽을 것도 좀 같이 갖다 놓는. 그러니까 책도 좋지만 좀 가볍게 읽을 만한 것들이라면 신문부터 포함해서 잡지 이런 류들이 읽을 만한 거리들이 주변에 풍부하게 놓여져 있고 이왕이면 조금 지적인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것들이라면 좋겠죠. 읽을 거리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문해력이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배경 지식 때문이거든요. 배경 지식이 많아져야 되는데 배경 지식이 좀 줄어들었어. 책을 읽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저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누군가의 설명을 통해서 그 배경 지식을 좀 이해하는 과정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환율, 금리, 파생상품. 여러분 이런 단어들 고등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시험 보는 모의고사 문제에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이 단어들을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시험이 출제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 우리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든지 아니면 어디 교과서에서 배웠어야 되는데 사실 이런 지식들을 그때그때 영어 단어 암기하듯이 외운다면 장기 기억에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면 맥락이 없거든요. 맥락이라는 건 내가 이 단어가 궁금했던 상황 그리고 이것을 누군가가 나에게 설명해 주었던 이야기 내러티브 그 단어를 내가 들었을 때 이런 거예요 라고 내가 읊조렸던 나의 반응 이런 표현들이 맥락이에요. 이 맥락 속에서 배경 지식이 이해되면 기억이 오래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엄마나 아빠가 설명해 주듯이 이 배경 지식을 이해시켜 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가 크고 또 기억도 오래 되거든요. 오래 갈 수 있어요. 배경 지식을 이해시켜 주시면 좋겠다. 특히 초등학교 시기, 부모님이 중학생 시기까지도 충분히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 또 그 중에서 꼭 알아야 되는 단어나 개념 등을 설명해 주거나 혹은 역으로 너 이 단어 혹시 아니? 이렇게 질문해 준다든지 또 모를 때도 구박하지 마시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최대한 한번 설명해 보시면 아 이걸 정확히 안다는 게 참 어렵지만 중요하구나 이런 거 아마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정리해 보면은 읽을 거리를 많이 확보해 주자. 그리고 배경 지식을 설명해 주자. 말로 설명하고 대화로 주고받자. 그게 좀 효과적으로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길이고 문해력이 이렇게 향상되면 우리가 더 이상 그 단어를 쓰지 않아도 되겠죠. 자,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좀 더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